국내 경기 흐름에 대해서는 현재 바닥을 다져나가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중반경부터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좀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또 IT 업황 또한 이제 개선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수출과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와 같은 수치인데요. 반면에 GDP 디플레이터는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국민경제 전반의 종합적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암울하기는 합니다. 우리 경제 상황과 지금의 정책 방향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샵 3698번으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전문가들의 설명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 교수님, 네. 오늘 이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는데 오늘 발표된 게 이제 잠정치거든요. 예. 이에 앞서서 속보치가 발표됐어요. 예. 숫자는 같은데 예. 혹시 그 속보치와 잠정치의 작은 차이, 어떤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원래 속보치는 0.39였고 네. 잠정치는 0.4였는데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 0.12 정도가 차이 났었고 원래 이제 이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잠정적으로 했었는데 속보치와 조금 차이가 있었고요. 우리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 세계 어떤 나라든지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네. 중국은 지금 현재 과거에 뭐 8에서 9까지 성장하다가 네네. 금년에 6.0%로 떨어졌고요. 예. 또 선진국은 이미 2.0%입니다.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 2.0%고 우리나라가 이제 금년에도 이제 좀 경기가 안 좋아서 2.0%가 예상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진국은 왜 이렇게 경제 성장이 높은가 하면 우리가 이제 따라잡기라고 해서 캐치업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중진국이라든지 후진국에서는 경제 성장이라든지 개발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 우리나라는 이미 초기에 개발도상국을 지나왔고 지금 중진국의 수준에 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2.0%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중진국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낮은 거고 중국은 6.0%로 아직은 개발하거나 성장할 것이 많기 때문에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3분기 성장률이 이제 속보치와 같다고 하는데 그 틈새를 본다면 뭐 소비라든지 또는 수출 또는 건설 투자 이런 변화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3분기에?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토목이라든지 네. 건축에서 전부 다 건축업 분야에서 마이너스 4.0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건설업이라든지 토목 건설업에서 마이너스 4.9가 나왔고 제조업에서는 다행히 컴퓨터라든지 반도체 이런 것은 좀 좋았습니다. 2.4%가 나왔고요. 서비스업에서도 플러스 0.6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의료 서비스, 그다음에 도소매업 이런 게 좀 조금 올라서 0.6%가 나왔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자세한 항목별로 본다 그러면 민간 소비 성향, 내구재에서 승용차 부분은 0.2% 성장이 나왔고 특히 이제 운송 장비, 자동차를 정부가 이제 판매 촉진이라든지 또 소비세를 좀 감소해주면서 판매 촉진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라든지 좀 우량한 자동차는 좀 성장했고 예, 좀 쌍용이라든지 좀 삼성론은 좀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그 지출 항목을 보니까 건설 투자가 6.0% 줄어서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출은 4.6% 늘어난 것으로 돼 있네요. 조 교수님, 저 3분기 성장에서 수출이 4.6% 지금 늘어난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어제 발표한 그 11월 수출 동향을 보니까 계속해서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했거든요. 그렇죠. 좀 시점을 좀 우리가 얘기한 건 이제
전분기 네, 대비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전년 네. 동월 대비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조금 약간 좀 뒤로 갈지 모르겠는데 우리 네. 2.0%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올해 예상 전망을 성장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좀 우리 경제 규모가 커가지고 뭐 선진국에 뭐 근접해서 그렇다면 괜찮겠는데 네, 네.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잠재 성장률보다 좀 밑에 좀 밑도입니다. 네, 그거를 네, 우리가 좀 예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까지 규모가 크면은 당연히 분모가 크면은 분자가 크더라도 성장률은 낮아지겠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정도 규모, 우리가 2조 달러가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2.0%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안심한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사고고요. 우리가 근데 지금 김 보면 교수님께서 네, 아까 네. 저기 규모별로 국가 규모별로 성장률이 좀 이제 다를 수 있다. 예. 중진군 좀 높고 예. 개도군 높고 중진군 좀 낮고 그러나 우리 조 교수님께서는 2% 좀 낮죠. 너무 낮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 네, 그렇죠. 성장률 평균은 쫓아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선진국 가면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네. 내려가는데 우리가 분모가 커서 내려가는 추세에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세계 성장률 평균까지는 좀 가고 싶어요. 또 가야 네. 될 것 같고 또 그러고 놓쳐서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잠재 성장률은 한 2.5% 보는데 네, 네. 잠재 성장률보다 좀 많이 밑돌잖아요.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바퀴를 치면은 마찰로 바퀴 잘 굴러가지 않는 식으로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력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잠재 되는 거죠. 성장률 2.5% 우리 능력보다 지금 못하고 있는 거네요. 실력보다 못한 거죠. 네, 네. 공부를 많이 했는데 답안지는 형편없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 네. 그런 제도적인 마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제도적인 요인이겠죠. 그게 그런 거를 좀 불식하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가 저성장에 익숙해지면 안 될 때예요. 지금요. 그래서 조금 좀 그 발본 세곤해야 됩니다. 낭비 요소 그다음에 우리가 좀 비효율 이런 거를 좀 청년 경제로 가지 못하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무슨 뭐 2조 달러가 안 되는 정도인데 우리 무슨 네, 네. 선진국 2년 그렇게 인양하는 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죠. 네, 네. 예. 네. 김 교수님, 그 국내외 이제 여러 기관들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내리고 있습니다. 한은도 좀 내려서 그래도 2%는 지킬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2% 정도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그 마지막 4분기에서는 정부가 1% 성장률을 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남은 재정 지출을 뭐 2월이라든지 불용 예산을 전부 다 지출하겠다고 해서 뭐 1분기에 마지막 4분기에만 1%만 하면 금년에는 2.0%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이제 GDP 규모로 보면 미국이 지금 20조 달러고요. 중국이 14조 달러, 한국이 1.6조 달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한 5.5조 달러 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성장한다 그러면 정말 과거에 같이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뭐 5, 6%까지 성장하다가 최근에는 좀 낮아졌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미중 무역 전쟁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GDP분의 수출과 수입의 무역 의존도가 87%예요. 네, 네. 수출과 수입이 우리나라 경제의 87%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 교역이 워낙에 미국과 중국이 계속 전쟁을 하면서 관세를 미국이 10배나 올리고 또 중국에서도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한다 그러면 한국의 중간재를 수입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중국의 경기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어려워지니까 한국이 그 중간에서 중간재 공급이 많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의 수출 수입 물량이 한 5% 정도 떨어지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 교수님, 지금 김 교수님께서는 2% 성장을 어느 정도 낙관하는 계시는데 지금 우리 경제 형편에서 잠재 성장률보다 낮지만 2%가 가능할까? 좀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죠? 근데 뭐 턱걸이는 될 거예요. 근데 성장의 질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좀 아까 말씀하시는 게 이제 불용 예산 이런 거 이제 안 쓰는 거거든요. 네, 네. 불용 예산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완벽하게 예측했다는 건데 예측이 됩니까? 옛날에 보면은 이제 연말 되면 보도블록이 막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뭐 불용 예산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장률을 관리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2.0이 좀 차라리 안 되면 어때요? 그거를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좀 미안하지만 기재부의 어떤 역할을 보세요.
큰 플랜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뭐 기술자가 됐어 보면요. 성장률을 맞추는. 그러니까 네. 처음에 뭐 2분기까지 예산을 미리 조기 집행하고요. 그죠? 부족하면은 추경 편성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한때 불용 예산 다 끌어서 갖고 성장률을 맞춘다. 그렇다면 기술자죠. 그러니까 기재부는 기획재정부예요. 따라서 우리가 좀 약간 좀 그 미안한 얘기지만 품위 있게 좀 이렇게 좀 행태를 보여야 되는데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특히 네, 이 정부 와서 보면은 전부 다 기술자예요 보면요. 그때부터 네. 좀 심한 얘기하면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뭐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잠재 성장률을 높일까, 왜 차이가 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저 2.0에 맞춰서 말이죠. 불용 예산 안 쓰고 그렇게 해서 뭐 설령 한다 하더라도 그냥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3만 불쯤 되는 선진국이면은 행태라든지 그런 것도 좀 선진국으로 가자고요. 그거 없이 도대체 맨날 앵벌이 같아, 앵벌이 보면. 네, 네. 아, 그래도 From mouth to 예. hand 이렇게 되는. 정부 정책 당국자들을 뭐 기술자 앵벌이라고 하면 상당히 듣는 사람들이 거북하겠죠. 거북하실 근데 텐데요. 거북하더라도 이게 악의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선의 비판이 그들에게 네, 네. 박수를 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죠. 네, 네. 우리가 마음에 우러나지 않고 박수 칠까요? 그것보다 네. 차라리 근거를 대면서 이게 좀 아쉽다라고 얘기해 주면은 그분들한테 그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또 패널의 어떤 임무이기도 하고요. 네. 김 교수님, 지금 조 교수님께서는 좀 품격 있게 하자. 그렇게 2% 안 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도 재정의 그 마중물 역할, 불용액을 남겨두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정부가 좀 나서서 해야 되는 측면이 있죠. 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정부 경기가 불황일 때는 정부가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경기를 일으켜야 되는데요. 1929년도에 있었던 세계적인 대불황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항상 정부가 재정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기를 부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뭐 530조 내년에 예산을 쓰게 되는데요.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경기가 불황이 되게 되면 국가가 이 재정 530조, 금년에는 500조거든요. 네. 이 재정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그 필수 불가결입니다.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것이 이제 민간이 만들어내는 기업의 일자리가 좋겠지만 네. 또 미중 무역 전쟁도 지속되고 있고 뭐 최근 한 2년까지 계속 이렇게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수출의 그 세 번째가 비중을 본다 그러면 중국이 26%, 미국이 12%, 홍콩이 7%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수출 대상국 중에 7%고 중국과 홍콩을 합치면 33%예요. 우리가 무역을 의존하고 있는 이 중국의 비중이 그렇게 큰데 굉장히 대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랬다. 그래서 정부는 재정과 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 통화는 계속 금리를 낮췄거든요. 네네. 기업이 대출을 해가고 좀 서민들한테도 이렇게 저금리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국가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지출을 통해서 좀 조금이라도 활력을 좀 넣어줘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재정의 역할 뭐 누가 부인하는 건 아니죠. 한데 더 중요한 것은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거겠죠. 오늘 성장률에서도 그런 부분에 민간의 소비라든지 투자가 더 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보여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성장률 발표와 함께 GDP 디플레이터도 발표됐습니다. 이 GDP 디플레이터라는 게 일반 국민들에게는 조금은 어려운 개념인데 이게 1999년 외환 위기 이후에 거의 20년 만에 최저치로 그래요. 그러니까 하락률이 가장 높다. 우선 GDP 디플레이터의 그 의미 잠깐 좀 설명해 주실까요?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목 지수하고 실질 지수의 그 차이를 GDP 디플레이터라고 합니다. 2000년도에 우리가 만약에 이제 햄버거를 먹었다. 햄버거가 2달러였고 지금은 햄버거가 4달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명목 GDP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4로 계산해야 되는 거고 그 실질 GDP로 계산한다 그러면 2로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명목 GDP를 실질 GDP 나누게 되면 그 차이가 바로 GDP 디플레이터가 되는 겁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GDP 디플레이라는 것이 국민 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가 요인을 포괄한 종합 물가 지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그런 거 위주고요. 또 하나 생산자 물가는 기업들이 사는 원재료. 그런데 GDP 디플레이터라는 게 전체 경제의 물가 수준이다. 뭐 그런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목과 실질 GDP하고 차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차이를 감안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가격을 반영한 것이 바로 현재 가격을 반영한 것이 명목 GDP고 네네. 실질 GDP라고 하는 기준 가격에서 얼마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 실질 GDP입니다. 그래서 명목 물가지수 또 네네. 실질 물가지수의 그 차이를 말하는 것이 디플레이터다. 그래서 네네. 물가를 반영한 것을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조 교수님. 그러면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GDP의 디플레이터 마이너스 1.6%, 1.6% 하락했다. 자, 이 수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기 4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알고 계시죠? 네네, 작년 그렇죠. 4분기부터 해서 이제 3분기까지 그래서 그런데 이 정도 디플레이터 연속 4분기에 이게 조금 이게 심상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이제 어떤 스티그마가 있죠. 그래갖고 예전에 뭐 물가 오를 때 생각하면 이게 좋은 게 아닌가 싶지만은 네네. 글쎄 뭐 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래프네요. 네. 표현을 좀 달리하면은 약간의 저체온증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은 경제 활동 자체가 좀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물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뭐 그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플레이터가 이제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좀 아직은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네.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제 부정하는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이제 부정하는 거죠. 디스인플레이션인데 좀 더 가면은 디플레이터로 갈 수가 있고, 근데 디플레이터만 보는 게 아니고 디플레이터는 동반을 해 동반. 누구를 동반하겠어요? 네네. 경기 활력 저하를 동반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디플레이터 그 자체보다도 디플레이션보다도 이제 수반된 경기 활력 저하, 그다음에 경기 침체 이것이 이제 같이 오면은 일본식으로 갈 수가 있죠. 이제 갈 수 있다 어떤 개연성인데 아직은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비관할 점은 아니지만은 최근에 어떤 경제 활력이 저하된 거는 네네.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연속 4분기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다. 이거는 좀 조금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네. 예, 김 교수님, 방금 그 조 교수님께서 이제 그 디플레이터 이제 감소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요, 저희가 소비자 물가는 많이 접하지만 이렇게 물가가 낮아진다고 하면 지금 가뜩이나 좀 살림살이가 팍팍한 상황에서 물가가 낮아지면 뭐 좀 부담도 덜 수 있고요. 오히려 더 좋아진 거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경제 전체에서 보면 좀 우려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가가 낮아지게 되면 경기 침체와 함께 또 실업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은 고용 지표와 같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가 하락하는 겁니다.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또 그 동반하게 되는 것이 이제 경기 침체, 즉 고용이 좀 낮아지는 걸 말하는 네, 거죠. 네. 고용률이 좀 낮아지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이 바로 디플레이션을 동반하기 때문이고 과거에는 물가도 오르고 또 고용도 악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또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려되고 있는 것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디플레이션인데 물가가 하락하면서 고용이 좀 침체되는 거, 고용률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것이 또 동반되기 때문에 걱정되는 겁니다.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는 거죠.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고 경기 침체가 악순환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말하는 겁니다. 네네. 소비자 일단 시청자분들한테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올리면요. 예를 들어서 금방 앵커께서 말씀한 대로 소비자 물가 떨어지면 좋죠. 그렇지만은 이 이제 디플레이터는 뭐냐면 종합 물가 지수거든요. 다 포함돼요. 그러면은 이게 수출업자에서 볼 때는 자기가 파는 물건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값이 떨어진다. 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나쁜 거죠.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 제값을 못 받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저희 물건이. 우리가 하나의 부분을 보면 소비자는 물가 내려가는 걸 원하죠. 그렇지만 이제 수출에서 보면은 자기가 파는 물건이 비싸지는 거고, 그럼 좋은데 거꾸로 싸지니까 더 나쁜 거고. 우리가 교육 조건 그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사는 거 파는 거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보면은 우리나라가 안정된 물가가 있어요. 원고료 출연료는 하나도 안 올라. 예를 들어서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사 먹는 뭐 여러 가지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고료는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사 먹는 어떤 음식 올라가면은 교수 입장에서는 교육 조건이 나빠지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제가
이게 실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큰 틀에서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네네. 쪼개서 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디플레이터 내려가는 것이 위험하냐? 바로 수출 물가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요. 그걸 보시면은 이게 그게 아니구나. 디플레이터가 처음엔 좋은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이. 네네. 디플레이션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명목 임금도 내려갈 수가 있어요. 명목 임금 심지어. 네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일본 아니었습니까? 네네. 나중에는 이제 집값도 내려갈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바로 조짐이 연속 4분기, 그러니까 연속해서 지금 이제 그 디플레이션이라는 거죠. 네, 네. 그거를 우리가 예의주시하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디플레이터가 4분기 연속 하락하기 때문에 네, 이제 네. 디플레이션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작년 네, 네. 화면을 보니까 작년 4분기부터 마이너스 0.1, 예.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1.6%인데 자, 디플레이션 정말로 지금 뭐 당장 디플레이션이 아니다 규정하기가 굉장히 네, 어렵고 그렇죠. 그동안 네. 디플레이션 논쟁이 많았잖아요. 네. 지금 디플레이터는 저렇게 낮아졌지만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디플레이션 우리가 지금 왔다 아니면 뭐 초입이다 아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뭐 4분기 연속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물가가 네.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최근에 이제 뭐 한 옛날에 대학교 때 제가 일본을 방문했던 거하고 1년 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기억이 납니다. 일본? 10년 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우리의 물가 10배였어요. 네네. 그렇지만 한 1년 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 보니까 우리와 물가가 똑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10,000원짜리 밥이 일본에서도 10,000원이었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그 비교해 본다 그러면 우리의 물가가 10배 오른 거고 일본은 지난 20년 또 똑같은 물가를 유지한 거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이 받는 급여도 그만큼 많이 올라왔고 일본은 거의 현상 유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물가를 가지고 우리가 가장 한다 그러면 그 척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본의 경제 수준이 어떻게 됐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성장해 왔다. 그래서 저는 일본 방문을 한 1년 전에 하면서 네. 이렇게 한국의 물가가 많이 올라왔구나. 네, 또 네. 급여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해 왔구나. 참 깜짝 놀랐습니다. 똑같은 수준을 보고. 네, 김 교수님 길게 보면 한국의 물가는 조금 오름세를 보였고 일본은 이제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디플레이터가 4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디플레이션 논쟁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디플레이션의 공포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무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은 왜 그렇게 이게 문제가 되는지. 디플레이션은 이제 물가 하락을 얘기하는 건데요. 물가 하락하게 되면 기업들이 판매라든지 기업의 수익이 굉장히 불확실해집니다. 네. 기업이 또 어려워진다 그러면 또 고용도 축소되고 또 실업률이 늘어나게 되고 예. 그러면 경기가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네. 소폭이라도 물가가 인상되는 것이 경기를 선순환할 수 있거든요. 네. 기업이 물가가 올라야지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고용을 증가하고 근로자들이 급여도 오르고 그런 선순환을 해야 되는데 물가가 내리게 되면 기업의 판매 가격이 내려가게 되니까 기업의 영업이익도 줄어들게 되고 또 고용의 악순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악순환이 벌어질까? 그것이 바로 디플레이션의 공포를 불러오는 겁니다. 네, 조 교수님, 지금 디플레이션의 공포, 그로 인한 어떤 악순환에서 아까 임금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사실 근로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디플레이션 기대가 형성이 되면 임금을 올리지 않는다. 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겠네요. 네, 지금 뭐 임금이 좀 당장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디플레이션 되면 굉장히 위험한 지금 우리가 이제 예의주시하는 거지 디플레이션 들어갔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어 저도요. 네, 그런 네. 건데 만약에 이제 명목 임금이 내려간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중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생산성이 올라가서 기업에서 볼 때 임금 지불하는 게 힘겹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점점 경기가 나빠지면 임금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네, 쉽게 네. 말씀드리면은 디플레이션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 시청자분께서 자동차 밖에 바람이 빠져보세요. 그럼 차가 굴러갑니까? 네네. 안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바로 바람을 채워놓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자동차 밖에 보면 거기 PSI로 해서 거기 압력이 있잖아요. 보면요. 그 적정 압력이 돼야 자동차 잘 굴러가듯이 네, 밖에 네. 빠지면은 자동차 안 굴러가듯이 디플레이션 되면 경제가 운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지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활력이라는 것이 저하될 때 이게 디플레이 어떤 공포가 이제 감지되는 건데 네.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잠깐만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이렇게 조금 겁먹지 마시고 다 뭐냐면 우리가 활력이 저하돼 있다.
그리고 또 아까 좀 지나간 얘기지만 이제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하셨지만은 네네.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점점 경제가 시들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참 노력해서 그걸 뒤집어야 되는데 정부는 회복세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만의 얘기죠. 그렇다면은 네. 뭐 예를 들어서 정부 얘기가 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자고 우리가. 왜냐하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견도 있을 수 있고요. 동전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찾아가는 거죠. 자리를 갖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잘 된다 하면 우리가 왜 걱정하고 2%가 왜 생깁니까 도대체. 그렇지는 않아요. 교수님 그래서, 지금 네. 디플레이션의 이제 우려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디플레이션에 직접 다 지금 수렁에 빠지진 않았지만 그 우려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 시점에서 자 우리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 국회가 해야 할 일, 과연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우리 김 교수님 또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가장 우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87%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제조업으로는 세계 5위입니다. 한국보다 제조업을 더 잘하는 나라는 중국, 미국, 독일, 일본, 한국이 5위입니다. 제조업이 굉장히 강하고 중화공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기둥이고요. 네. 우리나라가 1인당 전기 소비 에너지가 세계 1등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가 제조업 중심의 튼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가 87%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33%인데 중국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중국에 의존해서 하다 보면 미중 무역 전쟁과 같은 이런 돌발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역을 좀 다변화해야 되겠다. 네. 세계 평균이 한 12%니까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에 대한 비중을 좀 낮추고 네. 또 남미나 아프리카, 뭐 아세안 많은 나라가 있으니까 무역을 좀 다변화해서 이러한 충격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의 역할을 아까 강조하셨는데 조 교수님 우리가 뭐 디플레이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 뭐 어떤 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할까요? 이게 이제 뭐 방법은 쉽지는 않은데 방향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민간의 활력을 북돋우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어떤 실력을 발휘하게끔 뭔가 제도적인 어떤 질곡 이런 걸 다 드러내면 되는 거죠. 네. 예, 그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말은 쉬워도 실제 어떤 방법론을 찾으면 그게 잘 안 돼요. 정부는 자꾸만 개입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보면은 민간 활력을 저하시키는 게 꽤 많거든요. 보면요. 네,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뭐 딜레마 같고 우선은 이제 역시 뭐 우리 개발도상국의 어떤 그런 활력을 바로 찾기는 어렵지만은 네네. 좀 기업가 정신을 좀 북돋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 개척 노력을 더 해야 돼요. 그리고 용어의 어떤 컨셉인데 무역 의존도 하면 의존하는 것 같잖아요. 네네. 거꾸로 무역 활용도 활용도. 무역 활용도. 왜 그런 식으로 맨날 도대체 우리가 피동적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무역 활용도죠. 우리가 시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느 시장이죠? 우리가 부족하니까 중국 시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정부 관계자들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니까 고칠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네. 무역 활용도가 되는 거고 중국 시장이 지금 앞으로 끝까지 우리한테 큰 보배는 안 해요. 네. 보배가 될 때 우리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요. 중국 의존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쪽 우리한테 의존하게끔 만드는 연결고리 있으니까 그게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좀 죄송하지만 패시브하게 생각한달까? 아니면은 좀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네. 우리 경쟁력을 높이는데 제품 경쟁력 높은 우리 물건을 사가게끔 만들면 돼요. 네. 그건 뭐 너무 상식 같은 얘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